31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가 보죠. 여기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납세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앞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납부, 충당, 취소됐으니까 소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소멸. 법인이 합병을 하면 안소멸. 소멸 안 되죠? 안소멸이죠? 소멸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부과할 수 있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됐다. 무슨 기간이 끝났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끝났으니까 소멸.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다. 그럼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소멸 사유는 총 몇 개? 3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렵게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이제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를 봐야 돼. 여기는 지방세라겠네. 지방세니까 금액은 얼마를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끝났네. 맞았네 이거.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안 배웠네. 안 배웠으니까 이번은 보류. 이번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보류하세요. 자, 3번. 상속. 상속을 받아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면 뭐 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 사기치는 거. 그럼 몇 년? 10년. 틀렸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제 소멸시효는 새로운 고지서가 날라오면 옛날 고지서의 시간을 그대로 연속으로 따라간다.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중단이라고 한다. 정지라고 한다. 중단. 자, 이렇게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한 세액이네. 그럼 고지를 했으니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문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면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맞았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끝나면, 이게 제척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몇 년을 뒤진다? 10년. 10년을 뒤진다. 일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땅 파서 묻어버리면 몇 년을 뒤진다? 7년. 7년을 뒤지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7년.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에 정부 뒤지는 시간. 신고 납부 세목은 언제부터 뒤진다 그랬는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뒤지기 시작하는데, 뒤에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뒤에는 아직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제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보내는 세금들도 정부는 보내놓고 몇 년을 뒤진다? 5년. 자, 5년을 뒤지는데 언제부터 5년을 뒤진다고 했는가요? 납세 의무 성립일.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거 진짜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주의하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재산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니까 매년 몇 월 며칠부터?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5년간 뒤지겠습니다. 밑에 해석을 다 들어있어요. 밑에다가 밑줄만 그으시면 돼요. 쓸락하지 마시고. 밑에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거기다만 밑줄 딱 그어놓으시면 돼요. 납세 의무 제일 밑에 해설 있잖아요. 틀린 지문 해설 6번에 첫 줄 끝에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 여기다만 밑줄만 딱 그어놓으시면 돼. 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위에다가 다시 쓸락하지 마시고 위에 건 그대로 남겨놓고 밑에다 틀린 지문에서 옳은 것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그 부분만 밑줄 쫙 그으시면 돼요. 자, 7번. 7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니까 몇 년을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5천만 원. 자, 5천 미만이면 몇 년? 5년. 5천이 넘어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보류. 8번은 보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테마 6번이 끝나. 자, 이제 테마 7번으로 가보죠.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걸 송달이라고 그래. 자, 정부가 서류를 보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서류의 송달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냈을 때는 그 서류가 정부가 보내면 되겠는가요? 우리 국민들 손에 들어와야 되겠는가요?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서류의 송달은 반드시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정부가 서류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냈을 때는 우리 국민들 손에 도착해야만 그 서류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서류의 송달 장소.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다가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내가 신고했어. 내가 따로 신고하면 정부는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가? 그렇죠. 알았으니까 밑줄 그을 것도 없어요. 신고된 장소로 갖다 주시면 돼. 자,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언제나 시험에 나오면 2번만 나와. 양가로 2번만 시험에 나오니까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연대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같은 책임이다, 나만 책임이다. 같은 연대 책임이다. 우리 모두는 연대 책임이다. 제가 연대 납세 의무자 설명하면서 작년 스마트반 우리 스마트반에 수업 들으신 분들 연대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분들 연대 책임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합격했더라도 다시 등록해서 학원 다녀야 된다. 연대 책임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합격한 사람들이 다 다시 학원 다니는 게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지금 안 와. 다 불러드릴 거예요. 분명히 연대 책임이라 했으니까. 자, 연대라는 말은 뭐냐면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 그럼 동일한 책임이니까 서류 고지서를 보내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서를 다 똑같이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중요한 서류란 이야기인가 안 중요한 서류란 이야기인가? 안 중요한 서류. 일반은 안 중요한 서류예요. 안 중요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서류를 주는 게 아니라 대표자에게만 주면 돼. 안 중요한 것은 대표자에게만 전달해 주면 돼. 다 전달할 게 아니라 뭐 중요하지 않는 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장 오라 그래라 반장한테만 전달하면 돼. 그게 연대 책임이어도 안 중요한 건 대표자에게. 자, 그럼 납세 고지서는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대표자에게만 보낸다. 모두에게 각각 줘야 된다. 모두에게 각각. 납세 고지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각각 똑같이. 그러면 우리 시험 보러 갔는데 한 반에 있는 우리 반에 있는 모두에게 납세 고지가 시험지라고 생각해봐. 시험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대표자에게만 준다, 모두에게 준다. 모두에게 서로 다른 걸 준다, 똑같은 걸 준다. 똑같은 거. 됐죠 이제?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뒤집어서 나와. 일반적인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고 납세액 고지서는 대표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나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대 책임이라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한 서류는 누구에게만 전달하면 되고 대표자. 중요한 납세액 고지서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납세액 관리인이 있으면, 세금 관리인이 있으면 정부가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주면 되겠는가? 관리인에 그냥 보내면 돼. 자,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이거 올해 신설된 거예요. 올해 신설됐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만 안 나오고 나머지 국가고시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 왜 나왔겠는가? 그거는 방송에서 엄청나게 나와서 다 나왔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어떻게 송달할 것인가? 자, 고지서, 우리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송달할 때는 그 사람 앞으로 보내면 그 사람 앞으로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감된 그 교도소 장에게 보내야 돼. 그래서 수감된 자에 대해서는 그 관서의 장이요. 그 관서의 장에게 송달하셔야 돼요. 여기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요. 수감된 그 교도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도소 장에게 송달을 하셔야 돼. 그러면 교도소 장에게 송달하면 교도소 장이 받아가지고 중요한 서류니까 수감자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장에게 가가지고 장이 수감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송달 방법이네요. 자, 서류를 갖다 줄 때 교부 송달, 교부란 말은 서류를 직접 들고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 거, 직접 나눠주는 것을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거. 자, 교부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서류를 뭐 함으로써 그랬는가요? 자,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그랬으니까 이걸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앞에서 우리 했던 거. 도달. 그 사람 손에 준다는 이야기. 그 사람 손에 도착하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류의 송달 효력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2번을 조심하세요. 자, 송달 받아야 될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도 있어요. 자, 누가 그랬는가 보세요. 누구라고 했는가 앞에요.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만.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홍길동의 배우자는 다른 장소에서는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만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거절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그 장소에서만 전달이 가능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네. 그 사람이 없어. 집에 그 사람이 없으면 서류를 송달한다, 못한다? 해야죠. 왜? 누구에게? 다른 가족에게. 그럼 이제 그 집에 갔어. 제가 이제 서류를 들고 이제 홍길동 씨 집에 갔어. 자, 배를 딱 눌렀더니 누가 나오네. 홍길동 씨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학원 가서 강의하러 가셔가지고 안 계시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들고 가신 분이 문을 내밀고 얼굴 내민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네, 그분의 자녀인데요. 그러면 아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무슨 행동했는가? 위아래로 훑어봤죠. 분명히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가 멀쩡하지 않는가를 체크하셔야 돼. 자, 잘 보셔야 돼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사용인 종업원들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동거인으로서 그 다음이요. 그렇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족이 나오면 가족을 한번 싹 보고 이 사람이 뭐한가를 확인한다. 멀쩡한가 확인한다. 멀쩡하면 주고 안 멀쩡하면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서류를 송달하러 갔는데 송달하지 않고 다시 가져올 때가 있어서 어딘가를 몰라도. 그러면 집에 분명히 누군가 있었는데 서류를 송달 못하고 다시 가져왔어. 그럼 받을 사람이 멀쩡했다는 이야기가 멀쩡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멀쩡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멀쩡하면 주고 오면 돼. 그럼 멀쩡하지 않으면 주고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집에 사람이 그 사람은 없고 다른 가족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이 서류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리 분별할 수 있으면 송달이 되고 분별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런데 멀쩡한데 분명히 제가 봐서 멀쩡해. 그 서류를 전달하러 주려고 했더니 안 돼요. 나 못 받아요. 아니 왜 못 받으시냐고. 아니요. 아침에 나가시면서요. 서류 오면 절대 받지 말아야겠어요. 받으면 큰일 난다고 절대 못 받겠어요. 아니 받으시라고. 아니 무슨 멀쩡한 사람 왜 안 받냐고. 받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네. 그러면 계속 서류 수령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멀쩡한 사람이 거부하면은 나중에 올게요. 그런다. 두고 가버리면 된다. 그렇죠. 두고 가버리면 돼. 자, 그 서류를 둘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두고 가면 이제 지나가면 그러죠. 아니 거기 두고 가면 분실하면 우리 몰라요? 그러면 가면서 세무관 뭐라냐? 마음대로 하세요. 분실하면 내 잘못이 당신 잘못이지. 당신 멀쩡하잖아요. 당신 멀쩡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면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가족에게는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있기는 있는데 뭐한 사람에게만? 사리 분별이 가능한 멀쩡한 사람에게는 줄 수 있다. 멀쩡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면 다시 나중에 온다. 두고 간다. 끝. 이거예요. 서류 송달은. 자, 우편 송달로 가보죠. 우편 송달 공부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송달하는 걸 우편 송달한다. 우체국. 똑같아요. 우체국에 직접 가는, 내가 공무원이 직접 가면 교부 송달, 우체국을 통해서 가면 우편 송달. 끝. 우편 송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전자 송달로 공시 송달. 자, 공시 공개적으로 보는 장소에 붙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게시판에 붙이는 거. 게시판에 붙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모른다. 알면 붙인다 모르면 붙인다. 모르니까 붙이죠. 알면 왜 붙여요? 알면 갖다 주면 되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 자, 외국에 있으니까 주소나 영업소 외국에 있으니까 주소 안다 모른다. 모르긴 있다 안다 했잖아요. 주소가 외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있어. 외국에 있는데 송달하기가 곤란하니까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외국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는데 직접 갖다 주기가 곤란하니까 게시판에다 붙이는 거예요. 송달이 곤란하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에 있어요. 주소나 영업소가 우리나라인데 분명하지 않아.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그렇죠. 모르죠. 이거는 여기는 주소가 외국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송달이 불가능하면 게시판에 붙이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 우리나라의 주소 분명히 이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주소나 영업소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어딘지를 모르니까 못 찾아가니까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우편으로 갔는데 우체국에서 집에 왔는데 벨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우편물 배달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시 며칠 날 다시 방문할게요 하고 붙여놓고 가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왔는데도 붙여놓고 갔는데 또 안 오면은 다시 반송시켜버린 거예요. 두 번 왔다 가다가.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 직접 왔어. 이제
세무 공무원이 몇 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는가? 두 번. 자, 두 번이요, 두 번. 두 번 이상 방문했는데 계속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한이 촉박한데 이 서류를 지금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 없을 때는 게시판에다 붙여버려. 자, 이런 거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제 전자송달.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는 거.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면 그 사람이 이메일로 보내겠는가? 그 사람이 신청하면.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신청하면. 신청해야만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이메일로 못 보내요. 신청도 안 했는데 내 이메일을 어떻게 알으셨어요? 내가 신청은 안 했는데 왜 이메일로 보내세요? 곤란해져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게만 이메일로 송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3번. 여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거. 단 송달, 우리 서류의 송달은 뭐 하면서 그랬는가? 그 사람 손에 도달. 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이 돼. 내 손에 들어와야 돼. 그럼 우편 송달도 우체국에서 직접 내 손에다가 서류를 집어줘야 돼. 그러면 주로 등기 우편물은 우편함에다 꽂아놓고 가든가요? 일일이 벨 눌러서 사인 받고 가든가? 사인 받고 손에다 집어주고 가죠. 그래야만 효력이 생겨. 그 다음에 전자송달.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 함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이메일 함이 사람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메일 함이 사람 손이요. 그러면 이메일 함이 손이고 이게 지금 세금 고지서. 그러면 내 이메일 함에다가 딱 넣으면 내 손에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 했죠.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만 도달했는가요? 이메일 함에 들어오면 도달했는가?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메일 함에, 고지함에, 이메일 함에 저장이 되면은 내가 확인해야 효력이다, 확인 안 해도 효력이다. 안 해도. 확인 안 해도 이메일이 손이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메일이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 함에 들어오면 내 손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문제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이메일에 저장된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가 확인할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 함에 들어온 걸 내가 100년 있다 열어보면 100년 있다 효력 생기는가? 들어왔을 때 효력인가? 들어왔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여기를 문제 내니까. 자, 공시송달. 공시 게시판에 붙였어. 게시판에 붙이면 우리가 보겠는가 못 보겠는가요? 못 봐요. 거의 못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지만 우연히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게시판에 붙이면 정부 입장에서는 붙여놓고 그 사람이 볼 수 있을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보는가 못 보는가 따지지 않아. 따지지 않고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시간이 14일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생겨버려. 그럼 게시판에 붙여놓고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 손에 도착했다고 본다는 이야기인가? 14일이 지나면 그 사람 손에 도착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시면 돼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 자, 납세 고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면 대표자 모두. 자, 모두. 끝. 이렇게 쉬워. 자, 두 번째. 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이건 아직 안 배웠어. 이건 보류. 자,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누구에게 보낸다? 관리인에게 보낸다. 자,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그 사람이 집에 없네. 그 사람 집에 없으면 이제 뭘 찾아본다. 그 사람 다른 가족이 있으면 멀쩡한가를 확인한다.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송달할 수 있다. 그냥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갖다 준다. 게시판에 붙여버린다. 공시 송달이다. 자, 게시판에 붙이면 며칠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14일. 됐죠? 이렇게 다 풀고 나니까 다 맞고 2번만 잘못되어 있네요. 2번은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2번은 조금 더 시간 지나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제 가보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할 때는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 자, 이거 뭐냐면 인터넷상을 통해서 인터넷에다가 공지할 때 혹시 인터넷 잘 들어가는가 잘 안 들어가는가? 잘 들어가신가요? 매번 들어간가요? 자, 그러면 김포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거 들어가 봤는가 안 들어가 봤는가? 안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학원에다 공지하는 건 반드시 게시판에도 같이 붙여줘야 돼. 정부에서 인터넷상으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반드시 밖에 있는 게시판에도 동시에 똑같은 걸 붙여주셔야 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 자, 그 사람이 없으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그냥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뭘 찾아보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있는가를 찾아보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전달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때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없다고 해서 그냥 두고 가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없는데 문틈에 꽂아놓고 갔다. 그럼 효력 안 생겨요. 그 서류는 버려버려도 돼요. 자, 세 번째, 교정시설. 이거 국가기관 교도소에 수감돼 있네.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 누구에게 보내줘라? 그 관서의 장에게 송달하시면 돼. 이렇게. 공시송달의 경우에 서류의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여력이 생기겠습니다. 교부송달에 대해서는 도달한 때부터 여력이 생기지만 전자송달은 뭐 할 때 여력이 생깁니다 그랬는가? 손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저장되었을 때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가보죠. 납부고지, 세금고지서는 연대납세문자. 세금고지서는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면 대표자다, 모두다? 모두. 틀렸네요. 모두에게 각각 이렇게 나와야 돼. 1번 바로 틀렸네요. 자, 두 번째, 교정시설 나왔네. 교도소 나왔으면 관서. 그 관서의 그 장에게 송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부 송달에 의해서 서류를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했어. 그 사람이 없으면 가족 중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사리 분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송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버리면 나중에 온다, 두고 간다. 두고 갈 수 있습니다. 5번,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시송달하는데 공시송달 붙이고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겠습니다. 자, 이건 6번 아직 안 배웠어요. 전자송달. 자, 전자송달. 이메일로 보냈을 때는 뭐 하면 효력이 생긴다? 저장됐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서류를 정부가 보내는 거랬어.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들어가. 이건 뭐냐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정부를 상대로 뭘 해야 된가? 소송하는 거, 이의제기하는 거, 소송하는 거. 이게 바로 불복제기예요. 불복. 자,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를 요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복 청구라고 그래.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부 너희들이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지만 나는 그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들한테 복종하지 않고 내가 너 불만을 표시하겠다. 열받으니까 난 너하고 싸우겠다.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싸울 때는 불복 청구의 대상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법에 위법된 처분을 했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 법에 어긋난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나는 불복을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정부에게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걸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거예요. 이제 불복 청구 제외 대상.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딱 2개만 알면 돼요. 2개만. 하나는 통고처분, 하나는 과태료 부과. 자, 통고처분은 뭔가요?
통고처분 당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통고 혹시 안 나네. 사진 있으면 이야기 좀 편한데, 이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제가 차를 세워놨어.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그걸 알고 딱지 끊어버리네. 그러면서 약식 금액이죠. 금액이 적은 거. 작은 돈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줘가지고 돈 내게 만들고, 이게 통고처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통고처분은 현장에서 이미 걸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불복을 제기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이미 현장에서 걸려버렸기 때문에 불복을 할 수 없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둘 다 현장에서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현장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현장범으로 걸렸잖아요. 걸렸으면서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불복 청구 기간 가보죠. 그럼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제기는 그 사람에게, 나를 때린 사람, 만약에 김포시청에서 나에게 고지서가, 부당한 고지서가 나오면 나는 어디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이야기인가? 김포시청,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분 있는 안날로부터, 날짜만 보세요. 90일.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돼. 불만 있어요.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내일 드라마 하나를 보세요. 예전에 앞으로에도 똑같고 기러기 별똥별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영우. 그 드라마 보세요. 그 드라마 보시면 법정에 가서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불만을, 내가 부당한 처분을 받고 며칠 안에 이의를 제기해라. 90일. 90일 안에. 그럼 어떻게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90일 안에 불만을 표시해라 이거예요. 90일 안에만 이의를 제기하시면 돼. 그다음 심판 청구는, 지금 김포시청에서 나에게 부당한 고지서를 보내면 나는 김포시청한테 며칠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90일. 그럼 김포시청이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놓고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 알아서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바로 시인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의신청, 나는 김포시청 너하고 말하기 싫다. 너하고 말하기 싫고 세금을 판정하는 기관에다 내가 이의를 제기하란다. 자, 세금 판정. 우리 헌법을 판정하는 기관 어딘가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세금을 판정하는 데는 세금재판소. 근데 발음 이름이 좀 달라. 심판 청구는 세금에 대한 심판한 원에서 조세심판원에서 해요. 세금을 심판하는 데가 따로 있어. 그러면 김포시청하고 싸우려면은 내가 시청에게 싸웠다가 거기서 지면 다시 세금 심판원에 가서 또 싸워야 돼. 그럴 바에 차라리 김포시청으로 갔다가 가겠는가, 그냥 처음부터 심판원으로 가버리겠는가? 처음부터 심판 청구할 수 있어. 자, 심판 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의신청은 며칠 안에 하라고 그랬는가? 90일. 그러면 심판 청구도 며칠? 90일. 바로 갈 때 90일 안에 하시면 돼. 그러면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김포시청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김포시청에서 안 들어주면 다시 심판원에다가 며칠 안에 다시 심판 청구하면 되고, 90일, 또 90일. 자, 90일이에요. 이렇게 다 90일이네. 자, 이제 그림을 눈에다 익히세요. 내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청은 불복을 하려면 이게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에게 며칠 안에 불만을 표시한다. 90일. 만약에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로 바로 갈 때도 90일. 심판 청구 이 신청을 거쳤는데 여기서 안 들어주면 다시 며칠? 90일. 그러면 심판 청구 심판원에 가서 여기서 안 들어주면 다시 법원. 자, 이제 행정소송하네요. 법원에 또 90일. 또 90일. 다 90일. 자, 그러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나는 불복 청구에는 바로 처음부터 법원으로 바로 간다, 못 간다? 가는 길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바로 가는 길 없잖아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 이게 시험 문제니까. 자, 그다음 내가 이의제기를 하고 김포시청에다 이의제기하고 열받아 안 들어주니까 법원에 바로 간다, 못 간다?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 못 가요. 무조건 법원에 가려면 어디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 가야 된다. 심판 청구한 다음에 가야 돼. 여기는 필수. 심판 청구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일 밑에 봐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네모 박스에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판 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요거 한 줄만 딱 알면 돼요. 소송하려면 심판 청구는 꼭 거쳐야 된다. 그럼 반대로, 자, 심판 청구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났네. 그런데 문제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이의제기 이의신청 후에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안 되죠. 이의신청한 다음에 소송은 안 되죠. 어디를 거친 다음에 소송하라고 했는가? 심판 청구. 조세 심판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야지,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 청구를 거치셔야 돼. 자, 이제 청구 기간 연장으로 한번 가보죠. 청구 기간은 우리 며칠 안에 불복을 제기해라 그랬는가요? 90일. 90일, 14일이 아니라 90일. 90일 안에 불만이 있으면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든지 심판 청구를 하든지 날짜는 90일이라는 시간을 줬어. 그런데 천재지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90일이 지나버렸네. 90일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서류를, 이의제기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원래는 안 받아줘요. 그런데 천재지변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가 끝나고 나서 며칠의 시간을 더 준다. 14일. 그래서 여기가 14일의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끝나고 14일 더 주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보정 요구로 가보죠. 보정. 여기서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를 보충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정보 보충을 요구하고 있는가요? 이의제기를 받은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가요? 기관에서. 김포시청에서 당신 이의제기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서류 가지고는 검토가 불가능하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있어야만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보정 요구라고 그래. 자, 정보를 보충해 주세요. 며칠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보를 보충해 주세요. 그런가요? 20일. 20일이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일이라는 시간 안에 정보를 보충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요 가로가 개정이 돼.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도 있어. 무조건 20일이 아니라 시간이 짧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정부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통지해 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20일 동안 정보 요구 기간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인정을 하면 21일 딱 채우라는 이야기. 20일 이내에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내에도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도 됩니다. 그럼 내가 빨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해서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대 며칠 안에는 정보를 보충해 줘라. 20일. 그런데 무조건 20일 채워라. 안 채울 수도 있다. 내년부터 안 채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정보 보충하는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정기간이란 이 말은 내가 이의제기를 하면 정부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있죠. 정부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결정기간이라는 게 정부의 답변 기간 또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이 뜻이에요. 정부가
내가 이재기한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나에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기간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국민들은 열받으면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불복을 제기해라 그랬는가? 90일. 그러면 정부도 서류를 받았으니까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답해주면 되겠는가? 90일. 똑같아요. 나나 정부나 똑같아요. 그래서 90일이라는 정부 검토 기간에 정보가 정보를 보충하는 기간은 90일 속에 정부 결정 기간에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겠는가? 상식적으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보충해 주라고 했으니까 보충하는 그 기간 20일은 정부 검토 기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서류가 부족하니까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서류를 다 주면 그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청의 대리인이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불복을 제기하려면 세법을 아는 사람이 불복을 제기하는 게 좋겠는가요? 그냥 세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는가? 아는 사람. 그래서 대리인 이 말은 세금을 잘 아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작았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 자, 이거 가족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그러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이야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를 우리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금액이 작았을 때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리해서 대신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 근데 금액이 지방세인 경우는 2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만 가능해. 이게 지방세인 경우는 2천만 원 미만일 때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리를 할 수 있어. 그럼 2천만 원 미만이니까 2천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2천만 원부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한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2천만 원 넘으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대리하게 하고 2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4촌 이내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대신 불복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결정은 정부가 답변하는 거예요. 정부는 내가 불복을 제기하면 정부도 검토해보고 며칠 안에 답변을 해라. 90일 안에 답변을 하는데 이제 답변할 때 이 신청이 법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이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그러면 이 신청 기간이 며칠이 지났거나 90일이 지났거나 보정기가 며칠 안에 보정을 하지 않았거나 20일 안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 서류를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 검토하지 않고 그게 요건이 불비해서 검토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재기를 받아놓고 보니까 적법해. 법에 적합하면 검토를 해봐. 검토해보고 나서 정부가 안 들어주는 것을 기각이라고 그래. 검토해보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이 될 때 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그래. 그러면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주겠다. 각하는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줘. 똑같이 안 들어주는데 검토해보고 안 들어주는 것은 기각. 검토도 안 해보고 안 들어주는 것은 각하. 자, 그러면 이제 12월 돼가니까 자녀들은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하고 협상을 할 거예요. 내년 용돈 인상을 해주세요 하고 협상을 해. 자, 용돈. 자, 나 올해 용돈이 친구들은 다 50만 원씩 받는데 나는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내년에 100% 인상해서 20만 원을 올려주라 그래.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그 말을 그렇게 듣는 순간 아들아, 딸아, 너의 그 청구를 각하한다. 그 말은 뭔 말인가요? 검토해볼 필요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없다. 적합하지도 않다. 그 합당한 근거를 대라.
그럼 무작정 친구가 50만 원에 너도 20만 원 올려주라. 말도 안 된다. 뭔가 합당한 이유를 가져라. 그러면 좋다. 내가 20일간 보정기간을 줄 테니까 정보를 보충해서 가져와라. 그런데 20일 안에 왜 내가 용돈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대면 이제 그때는 기각한다, 각하한다. 각하. 검토도 안 해본다. 검토도 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걸 각하. 검토해보고 거절하는 것은 기각. 자, 그러면 20만 원을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알았다.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답해주겠다. 90일. 그리고 지금 말하면 1월, 2월, 3월 달에 가서 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90일 동안. 나도 90일 동안은 생각해보고 내가 답해주겠다. 그리고 90일 딱 되면은 집에다가 벽에다 딱 붙여. 너의 의견을 기각한다. 검토해봤더니 못 올려주겠다. 그 열받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 용어를 그 젊은 친구들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그 자리에서 너의 의견을 그냥 기각할란다, 각하할란다. 바로 그러면 뭔 뜻인지 알아먹어요. 자, 각하란 말은 검토해보고 거절이다. 검토도 안 해보고 거절이다. 검토도 안 해보고 거절이다. 그러면 기각은 검토는 해보겠다. 검토해보는데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그게 기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검토해보고 들어주겠다. 이 말을 뭐라 하냐면 인용이라고 그래. 인용. 그래, 아들아, 딸아, 1년 동안 고생했다. 그래, 내년부터는 너의 의견을 인용하겠다. 네가 주장한 거 인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올려주겠다는 소리, 안 올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용한다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안 줘버리면 돼. 인용한다고 했으니까 들어준다는 얘기인가 안 들어준다는 얘기인가? 들어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올려줘버려야 돼.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기각, 인용, 각하 요 단어는 민법에서 민법, 공시법, 세법 세 군데에서 나와. 세 군데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뭔가 제기가 들어왔는데 법에 어긋나서 들어왔다. 그럼 검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각하. 시간 안에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불복을 제기하는데 90일이 넘어서 불복을 제기했다. 그럼 검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각하. 자, 90일이 되기 전에 이제기를 해가지고 검토해봤더니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 기각. 90일이 되기 전에 들어하고 검토해봤더니 내가 잘못했네.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인용. 자, 들어주는 거 검토해보고 들어주면 인용, 검토해보고 안 들어주면 기각, 처음부터 그냥 무시해버리면 각하. 그래서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라 한다? 이제 그러면 돼. 누군지 아시죠? 처음부터 무시해버린다. 각하. 그래서 지금은 누구누구 각하란 말 쓰면 안 돼. 이 법률 용어 때문에 그래. 법률 용어 때문에 못 쓰겠던 거예요. 그 전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하란 말 못 써요. 대통령 님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나는 각하란 칭호를 쓰지 말아라. 왜? 나는 하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적법하니까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각하라고 안 썼던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극존칭 각하라고 써야 되거든요. 자, 이제 다시 여기서 결정할 때 내가 90일 안에 이제기하면 이제기 받은 지방은 이걸 받고 나서 며칠 안에 결정해 준다. 90일. 또 심판 청구하면 며칠 안에 결정해 준다. 90일.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결정 90일, 신청 90일. 90일 신청, 결정 90일. 다 똑같아요. 90일, 90일, 가고 90일, 오고 90일. 청구의 효력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불복이 다 끝나, 이제. 자, 불복은 여기까지 끝나요. 이재기나 심판 청구를 하면 내가 불만을 표시하면 세무 공무원은 아무것도 못하고 딱 얼어붙어가고 가만히 있는다, 할 일 한다. 자기 할 일들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불복을 제기해도 할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죠. 그 말이 이거예요. 이재기나 심판 청구는 처분에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공무원들은 자기들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불복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은 내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하고 나서 내가 이기면, 우리 국민들이 이기면 압류하고 그냥 풀어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졌어. 그럼 세무공무원이 이겼어. 세무가 이겼으면 잡고 있는 거 풀어준다, 팔아버린다. 팔아버리죠. 잡고 있는 거 돈 안 가져오면 팔아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보류라는 이야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보류한다. 자, 공매라는 거 뭔지 아시죠?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공공기관이 매각하는 거 공매, 경쟁을 통해서 매각하는 건 경매. 그래서 공매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 말은 정부가 이겼더라도 압류한 물건 들고 있는 이 물건을 즉시 팔아버리겠다? 잠깐은 기다려주겠다. 잠깐. 그러면 야, 돈 가져와. 돈 가져오라고. 자, 친구한테 돈 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잘 보세요. 친구야, 돈 줘. 돈 줘 할 때 어떻게 해? 돈 주라고 빨리. 빨리 돈 주라고. 30일 안에 돈 가져오라고. 30일 안에 돈 가져와. 30일 안에 너 돈 가져오라고. 30일 안에 돈 안 가져오면 네 물건 팔아버린다. 자, 며칠간 봐준다. 30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이제 골치 아파요. 예? 언제나 돈 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야, 돈. 그럼 며칠? 30일, 30이니까. 30일 동안만 기다려준다. 너 30일 안에 안 가져오면 네 물건, 압류한 물건 팔아버리겠다. 이런 협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가보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과태료, 현장법, 과태료 부과 처분은 심판청구 이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됐죠?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들은 그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공매 처분은 며칠만 보류해 준다. 30일. 이제 금방 아시겠죠? 30일까지는 보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하면 할 때는 며칠 안에 해야 되고 90일. 다 이제 풀어내시네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봐요.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와요. 천재지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서류 제기가 불가능하면 끝나고 며칠 시간을 더 준다? 14일. 봐요. 내일 시험 보러 가 다 맞추겠네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부터 10개월 남았다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2번 문제 똑같아요. 이 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자, 그러면 이 신청은 나한테 정부가 나를 때리고 나서 며칠 안에 불복을 제기하고 90일. 쭉 보니까 뭐 여기 보정기간이에요. 보정기간은 며칠? 20일. 20일간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다. 지방세 2천만 원 미만이면 전문가에게 의뢰해라. 가족 중에 누구가 가능하다. 가족 중. 자,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법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자, 적법하지 않았다. 법에 어긋났다. 그럼 검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거절하는 걸 각하님 그러죠. 그죠? 틀렸네요. 통고처분. 자, 불복 제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고처분이랑 과태료 현장법이잖아요. 현장법이니까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90일 안에 심판 청구를 하였더라도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으니까 기각이다, 각하다. 각하. 그러니까 각하는 거예요. 하지도 안 되는 걸 했으니까. 통고처분은 불복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게 검토한다, 검토도 안 한다.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안 돼 이거. 그러고 각하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고처분 떠났네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통고처분은 같은 거예요. 과태료 부과 똑같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자, 바로 심판 청구할 때는 며칠 안에? 90일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자,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천재지변 그럼 며칠 시간 더 준다? 14일. 날짜만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 중간에 거 다 무시해버려도 돼요. 네, 이 신청할 때 2천만 원 미만이면 누가 할 수 있다? 가족.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법에 적합하지 않다. 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검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검토도 안 하고 거절하는 것을 각하. 일단은 각하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매처분 보류네요. 공매처분은 며칠만 보류해준다? 30일. 30일까지만 보류합니다. 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결정해주고 90일. 90일 안에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류, 이 신청, 불복 청구까지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테마 9번으로 가봐요. 오늘 테마 9번까지 끝나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세법이, 이런 게 또 있었구나, 그래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매각된 대금에서 그 돈, 순서, 나눠주는 순서. 이 돈을 누구에게 1번으로 나눠주고 누구에게 2번으로 나눠주는지 그냥 무조건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우선이라는 이야기는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매각대금을 먼저 가져가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고 그래. 순위를 정하는 거. 그러면 집에서 용돈을 줄 때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용돈을 줘야 된가? 왜? 동순이죠. 왜 큰아들이냐고. 동순이지. 동순이어야 되는데 왜 맨날 큰아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막 열내는 이유가 제가 큰아들이 아니겠는가? 아니니까 열내는 거예요. 언제나 큰아들이 1순위야. 뭐든지 할 때 보면 큰아들 그래. 그럼 둘째는 서운해.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집에서 큰애하고 둘째하고 똑같이 해줘요. 큰애가 용돈 10만 원 가져가면 작은 아들, 둘째 통장에다 10만 원 입금시켜줘. 분명히 네가 가져간 만큼 입금시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작은 아들이 급해가지고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10,000원을 줬어. 그랬더니 제가 큰 아들 통장에 10,000원 입금시켰어. 그랬더니 큰애가 작은 애 불러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 야, 돈 달라고 할 때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씩 말해. 작은 아들이 10만 원 가져가도 큰애한테 10만 원 입금시켜 주니까. 크게 말하라고. 내가 말하면 안 주는데 네가 가져가면 네가 가져간 만큼 나한테도 주니까 크게 말하라고. 이렇게 동순이니까 이걸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순서가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순서 관계를 따질 때 이 순서를 정해놓은 게 세금을 우선하려고 정했겠는가요? 세금을 뒤로 빼려고 정했겠는가? 그렇죠. 세금부터 가져가려고 이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부터 이제 가볼게요. 우리 앞에서 징수금 그러면 징수금, 자, 공과금. 징수금은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칭했던가요? 지방세, 체납처분비.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 그럼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돈이요. 근데 공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간다? 아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가져가는 한전 전기사용료 있죠? 그러면 세금하고 전기사용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먼저 가져가겠는가? 세금. 자, 요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되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돼. 징수금은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번호만 딱 쓰면 돼. 세금 1번, 공과금 2번 써놓으면 1번, 2번에 우선하네? 이렇게 얼른 읽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순서를 잘 매기셔야 돼요. 그러면 징수금에 대한 징수 순서는 그럼 방금 징수금은 무엇과 뭐 두 개 있다고 했는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그러면 지방세와 체납처분비인데 지금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내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지방세인가요? 체납처분비인가요? 체납처분비죠. 그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각할 때까지 쓴 돈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부터 챙기겠는가요? 세금부터 챙기겠는가요? 내 돈부터 챙기지 무슨 세금부터 챙겨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부터 챙긴 거예요. 그러면 체납처분부터 챙겨간다? 지방세부터 챙겨간다? 체납처분.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1번, 지방세가 2번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체납처분비 1번, 지방세 2번. 그러면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가산세,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그 지방세라는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어.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체납처분비 1번, 지방세 2번, 가산세 3번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가산세 3번 이렇게 가. 그럼 이제 바로 밑에 표가 있을 거예요. 그 네모 박스에다가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지방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가에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보세요. 가져가려면 체지방이나 가져가라. 난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다. 나 공부하면서 내가 여기 체지방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띄어가라. 그래서 가져가려면 뭐라도 가져가라. 체지방이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순서를 외우시면 돼. 그러면 이거는 끝. 자, 3번. 자, 세금은 서로 세금들은 원래는 순서가 없어. 원래 세금들 가는 순서가 있으면 안 돼요. 형제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원래는 순서를 두면 안 돼요. 순서를 두면 안 되는데 만약에 교부 청구한 세금이 있고 압류한 세금이 있으면 교부 청구라는 말을 알으셔야 돼. 교부 청구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내가 이 사람 세금 받을 게 있어. 세금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세금을 어떻게 받을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세금이 이 사람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있네. 나는 이렇게 저걸 어떻게 뺏어갈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세금이 그걸 압류해가지고 팔아버렸네. 그러면 내 손에 돈이 들어왔는가요? 다른 세금 안에, 다른 세금 손에 돈이 들어갔는가? 다른 세금에 돈이 들어갔죠. 그럼 내가 지켜보고 있는 내 세금이 다른 세금한테 나도 좀 줘, 나도 좀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걸 교부청구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요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야, 한 입만. 이게 뭔가요? 나도 좀 줘, 이 말. 그게 교부청구예요. 그러면 친구가 그래 친구야 네가 달라고 했으니까 너부터 먹어라 그런가? 내가 먹고 주는 거야? 나부터 먹고 줘. 이제 알았죠 그거? 그러면 압류하고 교부청구 달라간 게 먼저다, 압류가 먼저다. 압류. 그러면 압류가 1번, 교부청구 2번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압류 1번, 교부청구 2번 이렇게.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것은 교부청구에 우선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압류한 세금은 옆에서 달라고 하는 세금보다 먼저 가져간다. 달라고 한 세금부터 주고 압류한 세금이 챙긴다. 압류한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옆에서 달라고 한 세금이 있으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그러면 제가 입에 딱 넣고 싹 한 번 딱 이거 뼈밖에 안 남았네. 먹을래? 그러면 친구가 먹겠는가 안 먹겠는가? 못 먹어요.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서 밀리면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다는 거. 요 생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담보에 관계되는 세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세금. 담보하고 압류가 있어. 자, 담보라는 것은 요게 이제 담보물이 있어. 담보라는 것은 이 물건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담보로 잡고 있는 거 이렇게. 담보로 잡고 있어. 압류는 이 물건을 어디로 팔지 못하도록 압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담보한 사람이 들고 있는가요? 압류한 사람이 들고 있는가? 담보. 그러면 이걸 팔아버리면 누구 손에 돈이 들어오겠는가? 담보. 자, 손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담보한 세금이 1번, 압류한 세금 2번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로 잡고 있는 걸 팔았을 때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압류한 세금은 두 번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순서 관계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순서 잡아볼게요. 담보, 압류, 교부청구 이렇게 3개 나왔어. 담보, 압류, 교부청구가 나오면 1번은 누구다? 담보. 자, 이렇게. 그럼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부딪히면 압류. 자, 그럼 이 3개 순서에서 누가 1번? 담보, 압류, 교부청구 순서입니다.
이렇게 순서인데 혹시 문제에서 교부 청구, 압류, 담보 순서로 배분합니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렸어요. 순서를 잘 따져야 돼요.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순서로 분배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이제 강제집행 여기서는 파산 절차의 든 비용입니다. 자, 파산 절차. 그럼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어딘가요? 법원. 자, 법원에서 진행을 해요.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들어간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겠는가? 법원. 법원 주머니에 돈이 나왔잖아요. 법원 주머니에서 돈을 썼으니까 그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 대금에서 누구 돈을 제일 먼저 챙기겠는가? 법원. 자기 돈부터 챙기겠죠. 그래서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나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그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쓴 돈이 있으면 그 돈부터 챙기고 나서 나머지 세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영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이제 법정기일. 자, 여기는 이제 중개사법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부터. 법정기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뜻풀이부터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저게 뭔 말이지? 자, 그러면 살을 잠깐 붙여볼게요.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세금을 분배받을 때 이날은 세금이 우선된 날입니다 하고 법으로 딱 지정해 놓은 날이에요. 그러면 다른 채권하고 비교해서 이날은 채권 너희들보다 세금이 먼저라고 법으로 정하는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정기일을 어떻게든지 정부가 유리하게 해놨겠는가요? 불리하게 해놨겠는가요? 유리하게 해놨겠죠. 유리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날짜가 빠르겠는가? 날짜가 늦어지겠는가? 빠르겠죠. 자, 그럼 이제 해서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부 세목들은 뭐 하는 날을 법정기일로 잡았겠는가? 신고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신고일. 신고일이 돼. 신고 기한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밑에 날짜는 쓰지 마세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고일은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5월 2일 날 신고했어. 그래서 신고의 기한, 마감날은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이 신고 기한이고 신고를 5월 2일 날 했어. 그럼 법정기일은 언제가 되는가? 5월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은 돈은 좀 나중에 내시더라도 신고라도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럴 때는 참 정중하게 말해. 왜? 빨리 신고를 해야 자기들이 나중에 이 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선순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신고만이라도 먼저 받으려고 그래. 신고라도 좀 빨리 해주세요 그래. 그래야 우선권을 자기들이 우선 선점할 수 있으니까. 신고를 먼저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딱 잡고 있는 신고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걸 잡을 수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네 재산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 소리예요. 신고를 하는 순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경정할 때 이 말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정부가 보내는 게 우선순위겠는가요? 우리 집에 도착하는 게 우선이겠는가? 보내는 거죠. 왜? 빠른 날이니까. 어떻게든지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월 10일 날 발송을 했어. 5월 12일 날 우리 집에 도달했어. 그러면 법정기일은 언제라는 얘기인가? 5월 10일. 이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정부는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날짜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일. 보통징수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 이건 3번, 4번, 5번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큰 3번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세금과 피담보 채권의 우선관계. 자, 여기 3번하고 4번만 익히시면 돼, 이제.
이것만 익히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법정기일 전에, 자, 법정기일은 무엇을 우선하는 날이에요? 그랬는가? 세금. 자, 그러면 이제 법정기일을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세금이라고 해버려요. 자, 세금 전에, 세금보다 전에 설정했어요. 자, 그럼 세금보다 내가 먼저 잡았는가요? 늦게 잡았는가? 설정 잡았다. 설정은 잡은 거. 자, 이 물건을 잡을 때 내가 세금보다 먼저 잡았으니까 나중에 세금이 너 손 띄어. 그럼 내가 손 띄겠는가 안 띄겠는가? 안 띄어.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으니까 설정이 우선이다? 세금이 우선이다? 세금보다 먼저 잡았다니까요. 세금 전에 잡았어요. 세금 전에 내가 딱 이 물건을 세금 전에 내가 딱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근데 세금이 딱 지나오면서 야, 너 손 잡고 있는 거 띄어. 손 띄라고. 그러면 네, 알겠어요. 손 띨게요. 그런가? 더 잡아버린가? 더 잡아가지고 내가 왜 띄냐고. 내가 먼저 잡았는데 이거 내 것인데 왜 띄라가냐고. 막 그래. 그래서 이 경우는 설정이 우선입니다. 설정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인가?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럼 반대로 돌려볼게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을 때 세금은 설정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제 잘하네요. 이런 경우는 세금, 지방세는 담보된 채권. 담보된 채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설정이라는 뜻이에요.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길게 써놨어. 엄청나게 길게 써놨는데 여기에 35회 때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36회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는 강의는 하는데 나올 확률은 없어요 하고 알려줬어. 35회 때는 시험에 1번으로 나올 거예요 하고 알려줬는데 35회 때는 1번으로 나왔어. 36회 때는 안 나올 것이에요 그랬어. 37회 때는 확률은 30%예요 그래. 이제 나올 확률은 30%. 그럼 거의 나온다는 얘기인가? 잘 안 나온다는 소리인가?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면 세금은 설정보다 먼저 가져간다? 나중에 가져간다? 나중에 가져갑니다. 이 정도. 자, 그런데 이제 4번. 자, 4번. 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4번. 여기는 출제할 확률은 60%. 저기는. 저 정도는 60% 정도 출제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이제 4번은 무슨 소리냐면 방금 분명히 지금 내가 먼저 잡았어. 내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세금이 야, 너 손 띄어. 내가 왜 띄어? 나는 네가 아무리 잡고 있어도 너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요. 손 띄라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잡았다고요. 알겠다고. 네가 잡았더라도 나는 그런 네가 잡은다고 해서 내가 뒤로 밀리는 세금이 아니라 나는 앞에 가는 세금이라고.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세금이라고. 네가 아무리 먼저 잡아도 나는 너보다 먼저 분배를 받아가는 세금이니까 손 빨리 띄라고. 안 띄어? 알았어? 그럼 내가 네 앞에 쓸게. 그냥 너 잡고 있어. 그냥 내가 네 앞에 서가지고 내가 가져갈게. 이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여기는 이제 민법에서는 이 내용은 또 민법에서 나와.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요걸 당해세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당해세. 근데 왜 당해세라고 하냐면 예전에 세법에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해서 당해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해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당해를 그로 바꿔버렸어요. 바꾼 지가 지금 10년 됐어. 세법에서 당해를 그로 바꿔버린 지가 한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민법은 당해세 그러고 있어. 원래는 당해세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당해세는 있지도 않는 민법 학자들이 강의할 때 약칭으로 쓰는 단어들이지 실제로 있지 않는 용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를 못 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 재산.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이게 어떤 세금이냐면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 징수 세목들을 말해요. 그럼 보통 징수 세목이라는 것은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다,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다. 고지서 보내는 거. 고지서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이 이걸 잡고 있든 말든 먼저 가져간다, 나중에 가져간다. 먼저. 왜 그러냐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들은 딱 정해놓고 딱 정해진 날짜에만 고지서를 보내든가요, 마음대로 보낼 수 있든가? 날짜에만. 그 정해진 날짜에만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설정 일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자동차세는 6월달, 12월달, 종합부동산세는 12월달. 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잡는 것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가요? 딱 정해놓고 잡는가요? 마음대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들은 설정 일자하고 상관없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거. 그럼 재산세 고지서에 무슨 세금이 같이 붙어서 나오고? 지역자원시설세. 대충. 또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거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이거 다 들어있어. 또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보내줘.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도 최종 세금의 결정은 우리가 한다겠는가요? 정부가 한다겠는가? 정부가.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돼서 설정 일자하고 상관없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요 계산 문제는 지금 풀면 안 되고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 한번 가보죠. 문제 풀 수 있으면 오늘 이해가 다 되신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은 시험 볼 때 거의 맞출 확률은 5%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풀 수 있으면 그 감을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돼요. 담보, 압류. 담보하고 압류는 누가 1번이다? 담보. 풀어버렸네. 압류 2번. 자, 그러면 매각이 담보에 관계되는 세금은 압류는 담보에 있는 세금에 우선한다. 그러면 압류가 우선이다, 담보가 우선이다. 담보. 이거 틀렸네요. 이게 2번이니까. 그런데 압류에 관계되는 것은 담보에 있는 것에 우선한다 했으니까 답이 틀렸네. 1번이 바로 답이네. 자, 2번.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한다는 원칙은 정부가 보내주는가? 정부가 보내주는데 마음대로 보낸다, 정해놓고 보낸다. 정해놓고. 날짜가 정해졌죠. 날짜가 정해져서 고지서가 보냈으니까 내가 잡고 있어도 잡은 게 우선이다, 세금이 우선이다. 세금. 자, 담보된 채권은 여기에 설정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설정에 무조건 우선하니까 여기에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담보된 채권은 다 우선한다. 맞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 취득세. 취득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다. 내가 알아서 신고한다. 내가 알아서 신고하니까 제출한 날 전에 설정했어요.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 설정했으니까 잡은 게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잡은 게 먼저다. 그런데 취득세는 언제나 딱 정해놓고 취득세를 신고한다. 그때 신고한다. 그때. 그러니까 취득세는 설정하고 따져서 날짜 순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설정이 1번이다. 취득세가 1번이다. 설정이 1번이고 취득세가 2번이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이게 담보 설정이 취득세에 우선합니다. 그럼 맞았네. 이제 4번. 강제 집행비용은 국세. 그럼 강제 집행비용이 뭐하고 똑같냐면 체납처분비하고 똑같아. 체납처분비는 세금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체지방이나 가져가라. 국세를 지방세로 얼른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럼요. 체지방이나 가져가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재산세는 담보된 채권. 그러면 재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니까 잡고 있어도 잡은 게 먼저다, 재산세가 먼저다. 재산세가 1번, 담보된 채권이 2번, 1번이 2번에 우선한다.
이게 29의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 하나뿐이라고 이 문제 이게 25번 문제로 나왔어. 세법 1번 문제로. 그래서 이걸 딱 푸는데 시간이 몇 분 걸렸냐면 제대로 푸신 분들이 저 문제를 푸는데 7분에서 12분 걸렸어.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 딱 푸는데 7분 걸렸어. 그리고 이 문제 풀고 나서 두 번째 문제 풀고 세 번째 28번 문제를 푸는데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시험 종료 5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 5문제 풀고 이제 찍을 수 있는 게 8문제는 찍어야 돼. 그래서 뒤에 8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8문제 됐거든요. 8문제는 2분이면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찍어서 그때 당시에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보신 분들이 대거 68%가 떨어졌어. 이 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요 문제예요. 이 문제 1번에서 답을 넣어버리니까 1번에서 해석이 안 되고 2번, 3번, 5번까지 왔는데도 답이 안 보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순간 10분 걸려버려. 한 번 위에서부터 밑에 오는데 2분 걸려. 다시 갔다 다시 오는데 5분 걸려.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7분 걸려. 그런데도 맞출 확률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럼 차라리 포기해버렸어야 돼. 저걸 2분 안에 못 풀겠으면 바로바로 과감하게 포기해버리셔야 돼요. 요런 결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공시세법이 100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50분 시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00분 시험 본 줄 알고 차분하게 시험 보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세법 문제 풀려고 하니까 10분 남았습니다 그랬대요. 10분이면 16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떨리기 시작해서 안 보이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 2번. 이 문제는 뭔가 보죠.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먼저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설정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는 거. 그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안 돼요? 등록면허세 안 돼요? 종합소득세 안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답은 몇 개? 2개. 2개밖에 안 되네.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 못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총 5번 나왔어. 요것만. 뭐 길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설정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은 정부에서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라는 것만 알면 돼. 자, 이제 1번부터 가보죠. 압류와 관계되는 채권은 담보. 자, 압류하고 담보 누가 1번이다? 담보. 요게 1번, 압류가 2번이니까 압류는 담보에 이것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됐죠? 못한다. 그다음 2번.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있으면 누가 1번이다. 압류. 압류가 1번, 교부청구 2번. 자, 그러면 압류에 관계되는 것은 교부청구한 것에 또는 우선하지 못한다.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징수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죠? 이 지문을 찾아낼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법정기일. 법정기일인데 정부가 지방자 결정. 그러면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보통징수. 보통징수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다, 도달일이다. 발송일.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을 때는 이 설정한 사실을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사실을 정확히 증빙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요게 35의 기출문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증명이 되는 것을 재산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는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재산세가 1번, 피담보 채권이 2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기일 이제 쭉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래. 종합부동산세는 피담보 채권. 종합부동산세가 1번, 피담보 채권 2번. 자, 6번. 취득세는 제출한 날 전에 설정했어요.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그러면 담보된 채권이 1번이다, 취득세가 1번이다.
담보된 채권 1번, 취득세가 2번. 그러면 1번은 2번에 우선합니다. 오, 맞았네. 강제 집행. 강제 집행 비용은 세금에 1번, 2번이니까 1번은 2번에 우선한다. 이래야 되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8번. 징수금에 대한 징수 순서는 우리 뭐라도 가져가라. 채, 지방이나 가져가라. 순서 맞았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끝났다고 말이 나오네요. 이 말이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분이 오늘 어떤 말 하셨는가 보죠? 빈센트 반 고흐. 이분 누군지 아시죠? 화가. 이분이 왜 그림을 잘 그렸는가 제가 이유를 알고 왔어요. 자기가 살았던 동네 색깔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살았던 동네 색깔이 그냥 눈에 보고 있으면 그게 수채화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렸던 거 그 있는 그대로만 그려도 남들이 보면 다 멋있게 보여. 그 동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 실수해도 괜찮아요. 지레 겁먹을 것도 없고 움츠리는 것보다 시도해 보는 것이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에요. 처음부터 겁먹고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 보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법 어려워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진짜 쉬워. 그래서 이거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 문구 찾느라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찾는 게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저거 찾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주눅 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그리고 책에다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밑줄을 그을 건 최소로 그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실 때는 오늘 배운 걸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넘겨볼 때 밑줄 근 것만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근데 읽어보실 때는 다음 주 수업 전까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법은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운 거, 그 다음에 배울 거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정리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취득세가 들어가요. 그럼 취득세 내용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배웠던 총칙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지방세, 취득세에서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예, 뭐 어렵진 않아요. 또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겁먹고 나 안 할란다 포기하고 이제 2주 해봤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라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